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죠. 네,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지난 주말에 이어서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네.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오른 탓일까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 또 AI 관련 주들은 거품 우려가 다소 생기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또 소외되었던 또 M7 내의 종목들은 또 오르는 그런 정도고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밤 발표될 2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감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혼조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방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러게요.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엇갈린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2,66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위기 조짐이 나타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는데요. 시장의 우려와 경계는 계속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변곡점이 머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네요. 자, 국내에서도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실제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한국 부동산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투자 시 장점은 무엇인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지난 1월 CPI의 충격을 떠올리면서 AI 랠리의 주인공 엔비디아를 포함해 주요 위험 자산들도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그나마 낙폭을 줄여갔는데요. 다우지수만 0.12% 상승했고 S&P 500은 0.11%, 나스닥은 0.41%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0.80%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39% 하락했고 애플이 오랜만에 초록불 켭니다.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스템 학습과 관련돼서 저작물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도 각각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존과 알파벳 각각 1%대 상승 혹은 하락한 모습입니다. AI 산업에 대한 심리가 악화될 만한 뉴스가 이처럼 나오면서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도 각각 4%와 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타의 SNS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중국 기반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이 미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건데 정치 셈법 앞에서 소셜미디어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입니다. 해당 이슈로 메타는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AI 대장주 반도체주를 포함해서 테크주들은 쉬어갔고 통신주를 포함한 경기 방어주와 또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름세 보였습니다.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되는 2월 CPI를 기다리는 모습인데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판단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표죠. 월가에서는 이처럼 끈적끈적하게 눌러붙어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란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2월 CPI는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신중론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P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줄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다시 인플레 결과에 민감해지면서 최근 월별 CPI 발표일에 주가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2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대비로는 3.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온다면 괜찮지만 만약 1월처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면 시장이 또다시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2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노동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한 2월 CPI를 포함해 올 봄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수치가 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 첫 금리 인하 확률은 60%가 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1%대 상승하면서 4.5%대, 10년물은 4.1%대에 마감했습니다. AI 랠리가 한풀 꺾인 가운데 비트코인도 횡보세 보이고 있습니다.
7만 달러 돌파 이후 7만 2천 달러 선에서 장중 고점 찍고 7만 1천 달러 선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로는 1억 원을 돌파해냈습니다. 올해 10만 달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분간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시세와 동행하던 금 선물 가격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온스당 2,889달러 선에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AI 랠리와 금리 이슈에서 모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지지부진한 테슬라 암울한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상황을 반전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저가형 모델 양산이 예정보다 더 밀릴 것이란 소식입니다. 월가 에버코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을 찾아 탐방한 뒤 내놓은 의견인데요. 이들은 모델2로 불리는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내후년 2026년 50만 대에 그칠 수 있다면서 점점 더 2027년의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월 실적 발표 이후 차세대 저가 차량 개발이 큰 진척을 보이고 있고 또 내년 하반기면 생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당시 월가 역시 내후년이면 100만 대 넘게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텍사스 공장을 직접 둘러본 에버코 애널리스트들은 최소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2026년 전체 차량 인도량이 약 27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해당 연도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기존 컨센서스를 약 20% 밑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격 경쟁을 앞세워 총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들이 있죠. 바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인데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이디어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캠핑족들을 위한 침대부터 쿡탑은 물론이고 드론까지 장착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샤오펑의 SUV 모델인 G9은 차량 내부를 침실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슬리핑 키트가 탑재돼 있고요. 그런가 하면 록스모터테크의 차량 트렁크는 인덕션부터 온수 공급기까지 주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로 등극한 비아디는 드론까지 장착했고요. 지리 자동차는 고르지 못한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자의 심박수와 같은 주파수 소음을 내 심리를 안정시키는 기술까지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진 다른 무대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무섭도록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요. 올 1월 기준 전 세계 월간 이용자 수 상위 10개 이커머스 중 무려 7개가 중국 기업 혹은 이들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무려 26%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중국 텐센트를 뒤에 업은 쇼피는 아마존을 누르고 1위에 올랐고요. 세계 순위 4위인 중국 테무는 론칭 18개월 만에 약 5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 왕국인 미국에서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시장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11번가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테무 역시 581만 명을 기록해 G마켓을 앞지르며 4위로 뛰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인공지능 훈풍을 타고 주가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시총 탑10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대만 증시에서 지난 한 주간 14%나 상승해 시총 83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월가 전망도 밝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은 TSMC가 AI 관련 매출 급증, 또 강력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며 추가 상승을 점치며 목표 주가를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TSMC의 주식 예탁 증서조 ADR 상승 랠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룸버그가 미결제 약정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TSMC에 대한 풋콜 옵션이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주가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투자자들이 강세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증시를 주도해온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자 어제 우리 시장도 반도체주가 부진했죠.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이탈한 수급은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상승의 온기가 퍼졌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가 강세 흐름 보였죠. 국내 기업이 사우디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복합화력소에 1,500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65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과 발전기를 한 개씩 공급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BHI도 동일 프로젝트에 2천억 원 규모의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배열 회수 보일러는 사우디에서 핵심 기저 전력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우디에서 수조훈풍이 불자 원전 쪽으로 순환매가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도 AI 시대의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흐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전문 기술 제휴를 맺은 우진엔텍은 이날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또 A프로젠은 11.47% 올랐습니다. 또 소식에 전해졌던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각 9.48%, 5.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선업계에도 대규모 수주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카타르 에너지와 LNG 운반선 12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앞서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 계약을 따냈었는데요. 하나오션도 이들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선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계약을 맺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 척당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LNG 운반선 값이 성과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LNG 운반선은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됩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LNG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국내 조선 3사 모두 추가 수주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조선주 주가도 미리 들썩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수주에 성공한 한화오션은 8.43% 올랐고요. 또 삼성중공업도 4.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도 3%대 상승했고 이외 기업들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임주도 모처럼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대작 나이트크로우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버전을 오늘 게시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나이트크로우는 13세기 유럽 세계관과 극사실적인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글로벌 버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게임 토큰과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또 위메이드는 여러 블록체인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시켜 서로 다른 블록체인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게 게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 영향으로 플레이가 되진 않지만 이외 170개국에 출시되는 만큼 위메이드 대표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 기존 게임보다 몇 배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시로 블록체인 게임이 대중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위메이드는 10%대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는 6% 오르면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모두 강세 흐름 보였고요. 이어서 크래프톤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데브 시스터즈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엔터주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엔터주의 다양한 호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이슈로는 국내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처음으로 버추얼 아이돌이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는 최근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앨범이 음원 발매와 동시에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이제는 음악방송에서도 1위에 오르는 등 호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이 새로운 역사를 써낸 만큼 플레이브 그룹 관련주들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여기에 내달부터 본격적인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과 신인 그룹 데뷔 기대금까지 더해지자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플레이브 관련주를 묶이는 DS 인베스먼트, YG 플러스 그리고 애니 플러스까지 모두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는 신인 걸그룹의 비주얼 필름을 발표하면서 8% 넘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도 신인 걸그룹 데뷔 기대감에 4.3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상승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지 혹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시 집중될지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우려했던 대로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증시가 큰 폭의 뒷걸음질 치면서 엔비디아가 급락한 영향이었죠. 키워드 볼까요? 엔비디아 기침에 코스피는 몸살이 걸린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낙폭 과대 성장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잘 버텨줬습니다. 코스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하루 전과 달리 0.77% 약세로 2670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우며 0.31% 오른 875선에 마감했습니다. 사실 어제 환율이 9원 50전 급락하면서 1310원,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양수급 주체는 일단 2월 CPI까지 확인하겠다는 경계 심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을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 나란히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이 1,070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 기관도 1,127억 원 팔자세, 개인만이 1,85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기관이 942억 원 팔자 포지션, 외국인이 80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개인 홀로 이 물량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1,848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미증시 기침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이렇게 파랗게 멍들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하락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08%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1.23% 되돌림 나타났습니다. 또 저 PBR 테마단인 현대차와 기아도 낙폭을 키우면서 각각 3.75%, 1.71%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에서는 일부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HLB,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2.65% 추가 상승했고요. 엔캠이 17% 넘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종가 26만 3천 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도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반전하면서 12%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마감가 24만 2,500원이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가 밀리자 그동안 이쪽에 매수가 집중됐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엔터 업종의 반등이 코스닥 하방 지지선이 돼줬는데요. 4대 엔터주 모두 이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엔터주의 봄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3, 4월에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을 합니다. 하이브에서는 15일에 BTS 빅싱글부터 28일에 제이홉의 컴백이 예정돼 있고 JYP는 18일에 데이식스 그리고 SM은 지금 NCT 드림 3월 25일에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2월 판매량,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는 하이브와 JYP, SM, YG 순인데 하나증권에서는 하이브와 JYP를 탑픽으로 추천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1, 2분기에 양사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워낙 밸류에이션이 저점인데다 JYP 엔터 같은 경우 MSCI 편출 이후에 외국인의 지분율 역시 떨어진 상황이라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2차 전지주 인터배터리 2024 종료 이후에 모멘텀이 소멸되나 싶었지만 어제 정부가 대규모 투자 소식을 전하며 관련 종목 찾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2028년까지 전고체와 리튬황, 리튬 메탈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총 1,17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을 포함한 한국 배터리 업계도 올해 7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고체와 리튬황, 리튬 메탈 관련 밸류체인들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입니다.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가 해당이 되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 기업으로는 에코프로비엠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CIS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서 고체 전해질 소재와 장비 쪽도 주목이 되는데요. 소재 쪽인 황화 리튬 관련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해당하고 고분자 전해질 소재 쪽으로는 한동화성, 장비 쪽으로는 CIS를 비롯해서 PNT와 하나기술 등이 거론됩니다. 다음으로 리튬황과 리튬 메탈 배터리 밸류체인도 체크하시죠. 먼저 리튬황 배터리는 양극 소재에는 황을, 음극 소재에는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전지입니다. 리튬황 배터리를 상용화 계획을 밝힌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 관련주고요. 그 밖에 리튬 1차 전지를 제조하는 비트로셀, 그리고 리튬황 배터리 장비를 개발하는 VTGMP,
리튬환 배터리 전해질을 생산하는 EM플러스 등도 밸류체인의 관련 종목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리튬 메탈 배터리는 음극재가 아닌 흑연이 아닌 음극재에 흑연이 아닌 금속을 사용한 전지인데요. 리튬 메탈 음극재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있고요. 또 리튬 메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2대 주주로 있는 코오롱인더가 관련주에 포함이 됩니다. 또 리튬 메탈 음극재 연구 개발 중인 포스코홀딩스와 SKC, 더불어서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 중인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차 등 종목들도 관련주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의 막대한 투자로 전고체와 리튬황, 리튬 메탈 배터리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미리미리 선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증시나 우리증시나 일단 내일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계 매물 출에 염두해 주시고 시장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간밤 뉴욕 증시 이제 혼조세였고 그동안 시장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이제 엔비디아 열기가 다소 좀 주춤한 가운데 이제 오늘 또 CPI 발표가 있잖아요. 네. 뭐 그동안 이제 주말에 엔비디아 쪽이나 그 네.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버블 논란이 다시 이제 뭐 가속하는 느낌입니다만 어제 장 보면서 다들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시장이 같이 무너지자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예. 어떤 좀 차익 실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소외되었던 쪽으로 네. 가는 거. 뭐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우리도 어제 엔터주들이 뭐 같이 움직이잖아요. 게임주, 엔터주, 예. 원자력 관련주 이렇게 그런 것 올랐죠. 같아요. 예.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기보다도 시장 내에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걸 또 이제 캐치해내는 게 뉴욕 증시에서도 같은 M7 내에서도 좀 맞아요.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죠.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애플, 네. 구글, 뭐 테슬라도 테슬라 이런 올라가고. 쪽이 가고 예, 그런 양상입니다. 자, 비트코인 진짜 1억 가네요. 1억 돌파했어요, 어제. 돌파했죠.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어제 1억 100만 원을 돌파했고 지금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7만 2천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니까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상황이고 이게 영국에서도 이제 그 지금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증권 ETN 있잖아요. 네. ETN을 승인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요즘 우리가 가끔씩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트럼프 공화당 후보 확정이잖아요. 네네. 예, 어떤 그 시장 영향력을 조금씩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데 어제 메타 많이 빠진 것도 그렇고 메타 주가가 왜 국민의 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규제하거나 반대편에 서지 않겠다는 또 입장을 갖다 또 표명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트럼프 관련 뉴스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네.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뉴욕 증시 이제 CPI 앞두고 잠깐 뭐 쉬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네네네.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미국의 어떤 흐름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보합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뭐 종목별로 일부 좀 이슈 있는 종목들 등락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지난번에 작년입니다. 이제 독일 쪽에 공장 약간 뭐 생산 중단하는 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떨어졌었는데 어제는 이제 반대로 다시 재개한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일부 좀 주가가 이제 반등한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주가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르게. 그런데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그러면 월요일 이렇게 좀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소매 판매점을 또 하나 이제 연다라고 하는 소식들 이런 점이 좀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메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이제 발언으로 한 4%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기술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지금 뭐 미국 장, 뭐 비트코인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로 좀 더 간다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향 대체로 흐름이 이어질 거다. 우상향에 대한 의견이 지금 많은데 이거 아마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럼 나중에 봐야겠지만 여튼 지금 시장 대체로 좀 더 올라간다는 분위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미국 증시, 그다음에 한국 증시도 일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뭐 한 이렇게 짧은 이틀 정도로 그거 할까요? 아니면 뭐 지수의 조정은 조금 이어지더라도 이제 그 안에 섹터별로 등락이 좀 엇갈리고 아까도 보니까 미국도 뭐 섹터별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그쪽은 파란색이 오르는 쪽이고 빨간색이 빠지는 쪽인데 거의 뭐 절반으로 나뉘더라고요. 네. 뭐 순환매라고 좀 봐야 될 것 순환매라고 같습니다. 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지수는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빠졌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네. 때.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또 오르는 종목들은 또 엄청 또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그동안 좀 약간 소외되었다고 하는 섹터나 종목들이 좀 일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뭐 바이오테크 그런 흐름. 쪽도 좋았던 것 네네.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한국 증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미국도 같이 보고 있지만 대체로 2월 이제 1월, 2월 좀 미국은 이제 강했고 한국은 이제 2월 달 좀 강했었는데 그래서 3월에는 약간 뭐 좀 조정이 있거나 좀 쉬는 듯한 흐름은 나올 거다 보는 거고요. 이렇게 쉬는 것들은 다시 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 내에서 순환매 정도라고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가 간에도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도 순환매가 아닌가 싶은데 일본이 막 못 가요. 일본이 많이 못 가고 어제 니케이도 많이 밀리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 갖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중국이나 뭐 우리 뭐 이런 모습이라 가지고. 그러게요. 중국은 오히려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오히려 중국 뭐 그 얘기가 가면 갈수록 공감이 됩니다. 주식에서 제일 호재는 싸다는 거, 오랫동안 많이 빠졌다는 거, 주식의 제일 큰 악재는 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뭐 그 얘기도 공감이 가네요. 네. 예. 지난주 안 그래도 나오셨을 때 인터배터리 행사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나요, 대표님? 네, 다녀왔습니다. 분위기 어떻던가요? 성황이에요? 일단 뭐 그 참여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 뭐 상당히 이제 성황인 건 맞고 네. 옛날에는 좀 이런 전시 같은 게 대부분 무료였거든요. 네네.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때 뭐 10,000원이라 하셨던가? 입장료? 네네네. 이번에 예. 입장료 2만 원을 또 받더라고요. 2만 원? 네네네. 그러니까 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인원 제한을 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여튼 뭐 한 3일간 열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몇 개 좀 관심 있던 기업들, 관심 또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갔던 거고요. 네. 대체로 이번에 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이제 배터리 셀 중에서는 그 삼성 SDI의 전고체였습니다. 전고체? 뭐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예. 전고체 이제 그 관련돼서 양산 로드맵 공개한다 소식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고체 관련돼서 일부 좀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 실무도 좀 보고 했는데요. 예. 뭐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다 뭐 좋은 배터리이긴 한데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인 게 일단 저 전해질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지금 기존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배터리들은 저 전해질이 액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전고체라고 하는 거는 전해질이 저 고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고체를 따서 전고체 또는 뭐 반고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주행거리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또 좋기 때문에 상당히 출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을 거고요. 무엇보다 항상 지금도 쓰고 있는 배터리의 문제가 뭐냐면 저 배터리 안전성이죠.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실제로 안전성이 훨씬 더 좀 뛰어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라고 지금 부르는 거고요. 삼성 쪽에서는 지금 2027년부터 양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산이 된다라고 해도 실제로 뭔가 많은 양이 생산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도 거기 있는 제가 직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기획 담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연구원분은 아니셨는데 기획 담당이니까 무언가 이런저런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저 배터리가 좋은 건 맞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다는 거죠. 비싸가지고 많은 차종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로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배터리 가격을 얼마나 좀 낮출 것이냐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 좋은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많은 차종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어떤 배터리 가격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차종, 뭐 예를 들면 스포츠카나 이렇게 약간 출력이 높은 뭐 그런 차종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은 지금 양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죠.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LFP 네네네. 배터리. 그러니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고 이제 미래의 얘기네요. 네, 그래서 양산 시점이 27년이니까요. 27년. 예, 그때 그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등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삼성보다 좀 더 앞서 있는 게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도요타가 원래 예. 25년도에 사실 내놓는다 했다가 예. 약간 뒤로 미루긴 했거든요. 예. 이건 아마 전기차 어떤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지금 출시 시점을 늦추는 것 같은데 아마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도요타가 더 먼저 내놓을 것 같고 상용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 SDI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내 배터리 3사가 공이 다 전고체 배터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 이후로 이제 조금씩 배터리가 대체가 되거나 이렇게 좀 되겠죠. 일부는 또 보완제처럼 시장을 좀 점유해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지금 배터리 어떤 기술 어떤 진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사실 국내 증시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은 그럼 LFP 배터리 쪽 관련 종목이었던 거네요. 아니죠. NCM 보통 3원계라고 했던 배터리. 3원계 배터리.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메인인 거고 예. 중국이 이제 LFP가 이제 중국 메인이었는데 쪽에, 예. 여튼 LFP는 가장 이제 좋은 게 생산 단가가 낮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예. 지금도 이미 장착된 차종이 있지만 한번 충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00 정도 갈 거예요. 400km 정도. 근데 NCM은 좀 더 이제 성능은 좋죠.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화재 위험성, 안전성 측면에서 LFP 배터리가 좀 우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NCM이나 NCA 우리가 지금 익히 쓰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양산하는 이 3원계 배터리는 약간 중간 단계 형성을 할 것 같고 네. 그 윗단계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전고체, 반고체 이런 배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그 장현재 캐스터님이 잘 네네. 설명해주고 정리를 해주셨던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보실 게 소재 업체를 좀 더 아마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고체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일부 기술이 조금 생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장비 쪽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극 공정에서는 전고체를 집 전체에 발라주는 코팅 공정, 그다음에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압연 공정, 이런 것들 공정이 좀 일부 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극 공정단에서는 PNT나 CIS가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삼성 SDI의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그 장비 업체들이 대체로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들을 아무래도 PNT나 CIS가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조립 공정에서는 하나 기술이 유망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 기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뭐 검사단에서 이노매트리, 뭐 TSI, 뭐 NCS 이런 것들도 거론되고 있고 필 에너지도 삼성 SDI의 뭐 이제 주요 고객사이면서도 또 2대 주주거든요. 필 에너지에. 네네. 그래서 아마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필 에너지에 이런 장비들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장비단에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단은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네.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기업들이 예. 그 소재 이제 공급 업체로 지금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가장 주목받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좀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뒤늦게 하고 있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데요. 최근에 시대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올해부터 해서 실제로 양산을 좀 한다고 합니다. 소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당분간 유망하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할 것 같습니다. 유망하다는 거 하고 현재 그러면 이제 현재 이 관련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 그리고 향후 실적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우리 또 이재무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항상 더 밸류에이션을 따지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2차 전지주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걸로 진짜 뭐랄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참 한두 번 경험하기 힘든 짜릿한 어떤 그걸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이 2차 전지 열풍 이후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게 이제 논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산업에 문제가 있거나 이 산업의 전망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그 부분에서 나오는 후유증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주 말씀하시고 지금 소개한 이 기업들이 현재 이렇게 실적 측면에서는 대표님 보시기에 어때요? 일단 그 전고체 배터리 네. 쪽 관련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 일부 나온다 해도 매출 비중으로는 잡기 애매한 수준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잡히지도 않을 정도 수준이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여러분들 보시는 보통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그런 시점들은 아니고요. 그 양산 시점이 이제 뭐 양산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건 일단 시제품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탐방간 기업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네.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예. 미처 이제 보고서 발간을 못해서 좀 아깝다라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주가가 최근에 좀 워낙에 올라서 좀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면 발간해지 하고 있거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갔을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올해 아마 하반기를 해봤자 대체로 연말쯤 될 거예요. 네. 연말쯤 돼서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오더를 받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양산에 들어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물어봤더니 셋업, 그러니까 양산할 수 있게 스탠바이 준비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고객사 이제 오더만 나오면 물량만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장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시제품용도 양산을 하거나 자신들로 공장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는 그렇게 이제 회사는 사업적으로 시간을 보낼 건데요. 주가는 사실은 먼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대체로 지금 작년, 재작년, 2000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잘 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거나 어두울 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하나의 좀 불빛처럼 떠오른 불빛처럼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집중된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뭔가 이렇게 수급도 약간 분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 2차 전지 네. 내에서도 여러 종목 분산되고 있고 여러 이제 세부 섹터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가는 거는 그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2차 전지 쪽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이제 반영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다시 또 돌이켜 보면은 지금 배터리 이제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쪽에서는 주가들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실적들은 지금 안 좋긴 하지만 좋아진다는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예.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으로 해서 계산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일부 있어요. 배터리 셀 업체만 하더라도 삼성 SDI는요. 당장 내년 기준 해도 PER이 20배 안쪽입니다. 10배, 15배니까. 네. 성장주라고 했을 때 솔직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또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SK온화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예. 올라오는 거고 일부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주목받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쌉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도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기술적으로 기대치만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좀 비싸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지금은 매수하기보다는 대기해 주세요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싼 쪽을 사두면 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사두고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차라리 저런 종목들은 지금 싸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런 종목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열풍 내지는 AI 열풍과 더불어서 우리 금년 들어서는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해왔던 것 같고 반도체 쪽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세도 좋았고 전공정 후공정 할 것까지 없이 다 이렇게 훈풍이 불었는데
살짝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엔비디아 내지는 저 관련주들이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번 반도체도 한번 먼저 진단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라고 해도 일단은 종목이 이제 갈려 있지 않습니까? 갈리죠. 일단 하이닉스를 의미하는 네, 네. 건데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좀 주가 굉장히 잘 간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고점을 일단 찍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살짝 지금은 좀 뭐 조정이 이제 설령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예. 들어가기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 이전부터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저는 이미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간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높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폭이 좀 많은 상태에서 좀 더 강한 걸 기대하면서 사기에는 분명히 부담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만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를 하고 있고 주가에 흔들림이 있는 것 같긴 해도 이게 추세가 지금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3월 정도 됐는데 최소한 6월 달까지는 좀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잘 사셔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좀 약간 주춤하고 하거든요. 네. 삼전은 여전히 올라갈 여력이 전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를 좀 내가 기대해야겠다 그러면은 삼성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후발주자를 밀렸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8만 원 이상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8만 원, 9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사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그 섹터 내에서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비주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장비주는. 특히 네. HBM 투자 관련돼서 많이 갔지만 지난주도 일부 종목들이 오르긴 했어도 후공정, 그러니까 뒷단인 겁니다. 장비가 깔린 다음에는 당연히 생산이 되면서 소재 부품 들어가는데 이들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 두시는 거죠. 후공정 쪽 종목은 네, 패키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을 네. 저는 지금 탑픽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사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이미 21년도에 SK 하이닉스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 양산 라인을 엄청 깔아놨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그 반도체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21년도, 22년도에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딱 깔아놨을 때 뭐였냐면 결국 하이닉스가 전공정과 이제 이런 것도 했던 거고 후공정을 하나 마이크론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제 과정에서 장기 계획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최근 약간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다른 이제 종목들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좀 못 간 편이고요.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다 아시겠지만 고객사들 감산 영향 분명히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회복 기조로 가는 거니까 실적도 다 후공정 따는 지금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기업들 탐방 다녀봤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지만 후공정 쪽은 지금 빠른 쪽은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돌아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뭐 다다음 달 나오기 시작할 건데 대체로 반도체 쪽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두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섹터 좀 있으셨나요? 어제 제가 뭐 여러 종목들이 올라오긴 네. 했는데 제 눈에 단연 눈에 띈 거는 엔터주 같아요. 엔터주 그렇죠. 네. 어제 위메이드가 10% 급등하고 네. 예. 일단 엔터주를 제가 지난 이제 겨울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엔터주들이 실적이 저렇게 주가가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뭔가 좀 안 좋거나 정체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국내 엔터 4사 모두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뭐라고 의견 드렸냐면 이건 수급 요인이 좀 더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AI나 반도체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선 돈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무언가 실적이 엄청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닐 거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일부 좀 긍정적으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이 엔터주들 실적 반등 시점을 3분기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대거 몇 개 보수 나왔는데 대체로 실적 반등 시점을 2분기다 이렇게 한 개 분기를 좀 앞당긴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뭐 앞서 장현재 캐스터님 정리해 주셨는데 일부 이제 각 그룹사별로 아티스트를 이제 복귀를 합니다. 네. 네.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JYP 엔터의 아티스트 중에 트와이스가 지난주 이제 기사일 건데 빌보드에서 1위 했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엔터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한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어제 수급적으로 좀 많이 몰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엔터 445도 좀 강하게 올라왔고 가장 반등이 좀 반가웠던 건 개인적으로 YG 엔터입니다. 네네. YG 엔터가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고 작년부터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소속 아티스트의 재계약 이슈였잖아요. 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안 됐지만 저 베이비 몬스터라고 하는 게 결국 기존에 이제 블랙핑크를 나름대로 대체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베이비 몬스터의 저 데뷔 이제 이런 소식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나오는 소식들이 있죠. 그런 점들이 좀 일부 주가에는 좀 잘 반영된 것 같은데 바닥을 좀 탈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흐름상 봤을 때 단순 하루 이틀의 순환매인지 추세 전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 드리자면 추세적 전환의 어떤 시점으로 봤으면 합니다. 아까 저희 잠깐 봤는데 그 버추얼 아이돌 네네. 아세요? 이 플레이브가 지금 컴백을 하고 트렌드를 이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버추얼 휴먼 네네네. 말씀하시는 지금 화면에 것 같은데요. 나와요. 네. 네, 플레이브. 제가 이제 저 내용들 깊게 보진 않았지만 작년에 또 우연히 제가 엔터사 이제 탐방을 갔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저 트렌드에 맞춰서 자기들도 4인조에 그 아마 일본일 겁니다. 일본에서 데뷔를 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탐방에 갔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할까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저런 식의 버추얼 아이돌 등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먼 미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등장할 거는 같아요. 저게 예. 이제 또 트렌드가 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나와도 이게 진짜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막 구별해봐라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실제로 구별이 안 될 정도이니까 맞아요. 예, 예. 그 정도로 사실은 기술은 좋아진 거고요. 저 버추얼 휴먼이 분명히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직업군에 이제 등장할 겁니다. 대체로 뭐 영어 강사, 아나운서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하고 애널리스트 직종도 인공 휴먼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렇게 버추얼 휴먼 아이돌 등장하는 거는 먼 미래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각 엔터사들이 저런 걸 대비시켰을 때 얼마나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냐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게임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진짜 우리 2020년 한 4월, 5월부터 시작했던 그 랠리 2021년까지 쭉 이어졌던 그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온갖 갑자기 SNS 시대를 맞아가지고 온갖 유튜버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또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한 500만 정도 하던 개인 투자자가 뭐 1,400, 1,500이라고 할 정도까지 급증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만들어진 그 모든 차트들 거기서 부자도 나왔고 지금 이렇게 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는 그 과정 거쳤으니까 또 한 1, 2년은 또 차분하게 또 주식시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한데 야, 참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다들 어지간히 다지고 올라가네요. 엔터주들은 보니까. 근데 게임주는 조금 또 다른 모멘텀도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워낙에 좀 1억을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게임 코인들 많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좀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위메이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종목들 중에서 게임주 일부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위메이드는 뭐 신작 게임 출시 이야기도 있긴 해도 네. 제가 볼 때 움직이는 그 기본 메커니즘은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 움직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일단 시간에서 보시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주라고 하는 네,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개장하면서 또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요. 저 비트코인 당분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이제 놓고 볼 때는 관련된 게임주 내에서도 위메이드, 그 다음에 뭐 증권주 중에 뭐 하나투자증권 이런 기업들이 다 비트코인도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변동을 좀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은 완전히 막 쭉 오르진 않아요. 변동을 네.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관련주라는 종목들은 위아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실제로 연관이 있지만 아예 사업을 접은 쪽도 있거든요. 예. 사업을 접은 데도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종목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다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네네. 지금 사업을 안 하는데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아닌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부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사실을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관련주를 그냥 시장에서 엮이면- 관련주다 예, 그러면은 예, 그냥 예. 걔는 관련주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어떤 흐름을 잘 보시면서 시세를 잘 보시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내가 매매를 좀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대체로 전략상 봤을 때는 좀 보니까 떨어졌을 때는 사두시고 반면에 이제 반등하면 또 급등을 합니다. 이때 매도하는 전략이 네.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비트코인 섹터도 나름 좀 최근 이제 올해 상반기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6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876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호가로는 72,500원. SK하이닉스 지금 호가 아직까지 움직임 잡히지 않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호가상으로는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차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4만 5천 원. 기아는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2만 5,3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0.7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7만 8,100원. 포스코홀딩스가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만 원이고요. 삼성물산은 0.5% 상승할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는 1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소폭 반등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24만 5,500원으로 지금 호가 집계됩니다. 에코프로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8만 6천 원이고요. HLB는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알테오젠도 1.4% 하락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17만 7,400원이죠. 엔캠이 2.6%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7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HPSP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4,200원, 셀트리온지아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4,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3,9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2.5% 하락 예상되고 호가로는 10만 1,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뭐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 시장은 일단 뭐 보합권이고 반도체 쪽 사실 뉴욕 증시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2거래 연속 떨어져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좀 반도체주가 추가적인 가격 조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죠.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갑자기 막 개장하고 나서 뭐 채 1, 20분도 안 갔는데 네. 지수 선물에서 외국인들 순매도가 뭐 2,000개, 3,000개 되는 그런 날. 네네. 그런 날이 혹시 오면은 이제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뭐 오늘 당장 그러지 않겠지만 왜냐하면은 어제도 저는 보니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들이 손해가 나니까 던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의 뭐 금전 들었으면 뭐 한 12조 가까이 샀는데 네. 최근 작년 11월 이후에 한 14조 7천억이었던가 어제 얼핏 봐서는 그런 상황에서 선물 포지션 거의 스퀘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던지면은 뭐 그거 하니까 예, 그 아마 외국인들 한국 시장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하방으로 뭘 또 노린다 하면은 아마 밑 빠져서 하방으로 현물 던지기 전에 또 그 하방장에서 먹을 포지션 또 구축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가 아마 방송 중에 이렇게 개장 초 흐름만 보더라도 어느 네. 정도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체크를 하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니까 이제 내일 또 그 기업밸류업 지원 방안 담당할 그 한국거래소 전담 조직이 이제 정식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평가 종목들 좀 오르다가 최근에는 또 약간 모멘텀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떨까요? 일단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초반에 사실은 이제 2월 26일 공개되었을 때는 예, 예. 기대치보다 좀 안 좋았다라고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후속 조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좀 더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슈들은 뭐 일단 계속적으로 정부가 뭔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점들은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들이 개별 기업단에 이제 많이 올랐던, 특히 2월달에 올랐던 종목들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 더 또는 그 다음을 뭐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책의 그 뭐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분명히 지금 증시에는 아직까지는 잘 지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흐름은 저런 정책 어떤 발표 내용들은 좀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한번 이재모 대표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제 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이제 조만간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한국전력이 시세가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조금 이제 조정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다시 또 이게 원전이 또 지지를 받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이 내용인 거죠. 지금 전 세계 모두 다 2050년 가서 탄소 중립 달성한다라고 글쎄,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소위 말하는 진짜 친환경 가지고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목표 예. 달성이. 그럼 중간에 뭘 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은 일단은 생산할 당시에는 친환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친환경에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쪽의 의견이 있는 거고 예.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길게 보면은 이게 결국 원전 나중에 폐기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하니 안 된다. 일단 지금 뭐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해서 수소까지 해서 이런 쪽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사실 나뉘어 있는 건데 네. 뭐 모든 사실은 뭐 조직이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원전이 입김이 더 셉니다. 예. 더 종사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예. 더 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엄청 날아갈 것 같았지만 막상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은 그렇게 엄청 날아가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실행되긴 좀 어렵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원전이 더 쓰여야 된다 의견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긴 해도 안 되는 것들이고요. 일부 원전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전력이 부족한 중동 같은 지역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원전을 이제 짓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이 기술을 결국 수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어제 뭐 우진 뭐 이런 기업들이 일부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 어제 나왔지만 원자력 관련한 규제 완화 소식, 그다음 사우디에 들려오는 복합 화력 뭐 공급 계약 소식 이런 거 뭐 일부 이슈가 나올 때 반짝했다가 다시 제자리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주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뭐 정책 이반자들 결정자들이 결정할 사항들이지만 지금 탄소 중립 2050년 달성하는 거 원전 안 끼면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래도 원전보다는 저는 이왕이면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에 더 좀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요. 결국에는 원전은 계속 이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할 거야 말 거야, 될 거야 말 거야지 않습니까? 예. 근데 풍력, 수소는 좀 멀어도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성장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요.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쪽에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 뉴스가 눈에 띄네요. 오뚜기, 하림, 무슨 뭐 크라운 제과, 혜태 같은 식품 기업들이 새로 또 이제 사업 목적에 태양광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공장 지붕에다 태양광 설비 얹어서 또 비용 절감도 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도 나서고 뭐 이런다는 얘기인데 태양광 사업 목적 추구하는 김에 2차 전지도 추구하면 주가는 도움 받을 텐데. 예. 제약바이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미국 암학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뉴욕 증시에서 보면 간밤에 모더나 주가 좀 많이 올랐고 바이오테크 쪽이 요즘에 좀 괜찮고 국내 증시 쪽도 약간 순환매 차원에서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제가 연초에 한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 올해 반도체는 주가는 좀 강할 겁니다. 네. 예, 금리 내려온다고 보면은 강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펀더멘털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만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이 된다라고. 제약바이오 지금 의견을. 말씀 주신 거죠? 네, 개장하고 맞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지수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이거래일 연속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빅테크 내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고 경계성 매물 출회 가능성도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5% 상승합니다. 2,674포인트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죠. 87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이죠. 72,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합니다. 166,6,9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1.6% 올라갑니다. 407,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으로 831,000원이네요. 현대차가 0.6% 올라갑니다. 245,000원이고요. 기아도 0.78%, 0.9% 상승합니다. 지금 127,2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이 0.7% 상승합니다. 지금 18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2% 올라갑니다. 442,500원. LG화학도 1.8% 상승합니다. 44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2% 이상 올라갑니다. 42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2% 이상 올라갑니다.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255,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 상승합니다. 591,000원이네요. HLB도 0.4% 올라가고요. 107,000원. 알테오젠 약보합 179,800원이고요. 엔캠은 0.5% 떨어집니다. 261,500원. 셀트리온지약 약보합권이네요. 111,100원이고요. HPSP가 0.3% 올라갑니다. 54,1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2.4% 약세입니다. 237,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8% 하락하면서 171,700원. 신성 델타테크도 1.3% 약세 10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 또 종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 지금 동반 강세를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1억을 이미 넘어섰고 지금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도 7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오늘 9% 넘게 올라갑니다. 1,9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지트도 7.8% 강세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6.2% 상승하면서 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FSN도 4.2% 올라갑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도 2.9% 상승 중이고요. H&M 인베스트먼트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다날, SBI 인베스트먼트 모두 지금 3%에서 2% 상승을 보여줍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또 STO 관련주들도 역시 동반 강세겠죠. 앞서 보셨던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STO 관련주로 엮여 있고 갤럭시아 SM도 마찬가지입니다. 15% 급등합니다. 3,040원이고요. K옥션, 서울옥션 모두 1.9%에서 2% 강세, 핑거도 0.6% 상승 중이죠. 오늘 STO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강세고요. 자, 전고체,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3.9% 상승합니다. 38만 원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삼성 SDI 보셨죠?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3.6% 강세 보이면서 42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IS가 지금 2.9% 상승합니다. 어제도 이미 5% 강세 보여줬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집니다. 14,7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테이펙스, 미래컴퍼니, 한농화성까지도 일제히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기술 그리고 이노메트리도 1% 이상 올라가네요. 자, NFT 관련주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3%에서 1% 이상 올라갑니다. 역시 가상자산 관련주 그리고 2차 쪽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41억 원, 25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46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3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63억 원, 7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70전 상승한 1,31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보합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상자산 관련주,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은 또 수급이 쏠리네요. 네,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이 외국인들이 또 매수에 이렇게 또 적극성을 안 띠니까 지수는 또 개장초 대비 또 상승 탄력은 또 약간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있고 요 좁은 정도의 한 가지 계속해서 아직까지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게 약간 버블기가 있는 와중에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발표할 때가 아니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강한 것 같고 니케이는 안 되네요. 니케이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음봉이 너무 뼈 아팠습니다. 네네. 그 전날 한 3일치 상승 캔들을 다 잡아먹는 짱대 음봉이 나오더니만 결국 어제도 그래 하고 오늘도 약한 모습 보이고. 아무래도 니케이는 지금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거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이게 증시의 아마 악재겠죠. 좀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죠. BOJ가 뭔가 좀 움직일 때가 됐나 싶은 그런 상황. 이거 150일엔 가나 했던 게 지금 146엔대까지 왔으니까 엔화 환율도.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도 좀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엔캐리 청산까지 가면은 그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이제 전망이 그런 전망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2번 겪었지만 금융위기 때도 겪었고 그 전에 다 겪었지만 시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가면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엔화 관련해서 이따가 한번 살짝 우리 또 저희 전화 연결해서 한번 다뤄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답답한 횡보 장세다 보니까 또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기업은 이제 DYPNF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DYPNF. DYPNF가 사명이 좀 바뀌었는데 과거 동양 PNF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동양 PNF. 동양 하면 되는데 동양을 DY로 바꿨구나.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가치주로 사실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돈은 굉장히 잘 버는데 주가가 이제 늘 쌌던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 실적이 약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하면서 실적도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DYPNF를 한번 봐야 한다 말씀드리는데요. 동사는 1999년 설립된 기업이고 200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이 분체 이송 시스템 관련돼서 설계도 하고 제작, 그다음 설치, 시운전 이런 것들 하는 일종의 이제 설비 투자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체 이송이 뭐죠, 이 대표님? 분체 이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그 고체 입자를 이제 분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이송을 시켜주는 시스템인 거고요. 대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 중에 설탕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것들 다 작은 그 고체 알갱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다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약간 좀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이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압 고속 이동입니다. 이건 잘 깨지지 않는 원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밀가루, 설탕, 시멘트 이런 것들을 이송시키는 시스템인 거고요. 고압 저속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깨지는 원료. 대체로 이건 산업용으로 많이 쓰여 있는데 규사, 카본 블랙, 레진, 세라믹 이런 것들을 이송시키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이거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이 기술 다 가지고 있는 건 DYPNF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거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한 3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독일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 코페리언 아니면 제플린 이런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봤을 때는 한 89,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DYPNF가 글로벌적으로 3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략 10% 좀 넘기는 수준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한 자릿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이 낮았는데 지금 DYPNF가 최근에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2위 업체하고는 얼추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점유율을 많이 늘리고 있는 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내에서 일단 이 경쟁사들하고 경쟁했을 때는 거의 승률로 봤을 때 90% 승률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뭔가 이런 설비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네. DYPNF까지 많이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어허. 최근에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해외로 이제 진출해야 되잖아요. 예. 특히 중국은 워낙에 보수적인데 예. 중국으로 이제 진출한 이제 첫 번째 해외 업체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실제로 DYPNF가 중국으로도 일부 갈 수 있는 레퍼런스를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유망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요 분체 이송 시스템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시장으로 진출한 부분입니다. 이미 코스모 신소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양극재 관련 플랜트 건설 수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지금 양극재, 전구체, 폐 배터리 등 2차 전지 설비 시장에서 약 500억 이상 지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2차 전지 시장을 계속적으로 진출하는 부분을 아마 많이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DYPNF의 이 분체 이송 시스템이 2차 전지 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S사, 뭐 소재 업체 중에 P사 이런 기업들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이런 협의 중인 업체들하고 또 공급 계약이 맺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기존에 석유화학 쪽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2차 전지까지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들은 결국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3년도 실적은 매출액 1,440억, 영업이익 83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22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을 거예요. 네. 이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2020년까지 매년 매출에 성장했던 기업이고 그 이전까지는 영업이익 200억에서 300억대 나오던 기업인데 코로나 때 봉사도 못하고 수주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힘들었는데 작년에 턴어라운드 한 거고요. 네. 올해 목표가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년도 기록한 매출액 2,123억 여기까지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 갈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한 10%대만 가도 200억대까지 나오니까 충분히 지금 시총이 2,000억대면은 굉장히 싼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이전에 다녀오셨던 기업들 중에서 추가로 조금 내용 전해주실 기업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일단 오늘은 AS 기업이 좀 몇 개 있는데 아, 네. 아이텍이라는 기업이 네네. 지난주 금요일 실적이 나왔거든요. 아이텍이 매출액 833억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8.6% 증가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M&A를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본업은 일단 아이텍 반도체 후공정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설명드렸을 때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 보니까 적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인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BA 에너지, 화장품은 삼성 메디코스, 로봇은 리드엔 이런 기업들 연계 실적이 올해 더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제가 2주 전쯤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네네. 바이넥스 제가 그 당시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의견 드렸던 종목인데 국내 중소형 CM 업체인데 최근에 이 미중 어떤 분쟁 이슈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CM을 약간 배제를 하고 한국에 있는 CM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바이넥스가 수혜주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업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미팅 논의가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를 지금 턴을 하는 외국계 일부 중소 뭐 바이오테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CMO 물량을 많이 받아오게 되면 바이넥스 실적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제노포커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노포커스는 산업용 특수 효소 중에서 카탈라제 이런 게 반도체에 쓰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만 수출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증가하고 있냐면 주요 고객사가 바로 TSMC인데요. TSMC가 최근에 AI용 이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동사도 카탈라제 산업용 특수 요소가 수출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실적을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짧게 좀 세워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게 순환매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좀 손발이 늦으면 잘못하면 손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3월달 시장은 그 지난 2월 고점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은 잡아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네. 이야기들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테마가 조금씩 더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좀 더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좀 잘 타시는 분들에게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저점 매수해서 좀 가져가실 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은 사둘 필요 있습니다. 제가 괜찮은 탐방 기업에 다녀왔는데 한해서. 예. 싸다라 의견 드린 종목들은 뭐 급등하는 올라가도 사지 마시고요. 좀 잠잠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사두시고 좀 두시면은 서서히 시세가 나올 거고요. 그거는 결국 사업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서 그냥 느긋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차 몰고 가다 보면은 느낌이 높은 산이 없으니까 깊은 골도 없고 아, 우리 시장이 딱 그래요. 위로 치고 가지도 그렇죠. 못하고 그렇다고 뭐 부러질 억울해서 뭐 오른 게 있어야 부러지죠. 오늘 반도체 쪽 올라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 맞아요. 예.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지난 7일 BOJ 총재가 물가 목표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당장 이번 달 중순 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화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연달아 시장의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제 8년 동안 유지되던 마이너스 금리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이번 주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8일에서 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 정책회의에서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했는데요. 1달러당 엔화는 146엔대로 하락하면서 엔화 가치는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조기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도 0.7%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변동성이 큰 오버나이트 스와프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80%로 반영했습니다. 네. 자, 이 3월 마이너스 금리 BOJ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해제할 가능성이 이제 불을 지핀 게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거의 해마다 이때쯤에 일본 뭐 춘투 얘기를 갖다 뉴스에서 듣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좀 뜸했다가 자 이번에 일본 최대 노조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렌고로 불리는 일본 최대 노동조합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5.8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노조의 요구에 상당수 기업들이 답해하는 시한은 오는 13일입니다. 높은 임금 인상률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실제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은 입사 3년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16% 임금을 올리기로 했고 다이와 증권도 7% 이상의 임금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자 은행들도 대비해 나서고 있는데요. 일본 은행권은 대응에 대해선 충분히 사전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후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가 문제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4만 선을 넘어서 질주하던 니케이 지수 엔화 상승 부담으로 이제 어제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특히 수출 관련 종목들 하락세가 컸다면서요. 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11일 급락하면서 다시 버블 경제 때 최고치 미수로 떨어졌는데요. 이날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2.2% 하락한 38,82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달 22일 34년 2개월 만에 버블 경기 때 최고치를 넘어선 뒤 이달 4일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그 뒤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매물이 유입되며 등락해왔습니다. 여기에 외환 시장에서의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기대치가 다소 꺾였는데요. 도요타의 경우 장중 4%대로 하락했고 반도체 설비업체인 아드반테스크가 5% 가까이 빠지는 등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 관련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5% 넘게 급락하는 등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엔화 강세까지 겹쳐지면서 일본 증시가 맥없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제 엔화 강세가 예상되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이제 다시 엔화 관련 ETF 눈여겨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장기채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KB 자산운용은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 채권 가격 상승과 일본 엔화 가치 상승에 동시에 베팅할 수 있는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ETF를 최근 상장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연중 600억 원 이상 순매수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사이에 엔화 가치에 투자하는 타이거 일본 엔선물 ETF를 87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 원 넘게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풀이됩니다.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의 경우 0.7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엔화 관련 ETF의 수익률 또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위기 조짐이 나타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의 우려와 경계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미국 부동산의 변곡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위기 속에서 또 한번 기회를 또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현재 미국 부동산 상황과 함께 미국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JCN 컴퍼니 그룹의 존청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에 또 처음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존청, 청씨는 아니시고 정입니다. 정. 네, CHUNG 써가지고. CHUNG. 예. 지금 그러면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하고요. 네. 뭐 애틀랜타, 뭐 뉴저지 쪽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쪽 부동산 시세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뭐 부동산을 여러 가지 또 나눌 수 있을 텐데 뭐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라고 LA 남쪽 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네. 이쪽은 전통적으로도 좀 잘 버텨주면서 그리고 또 여러 뭐 기후라던가 이민자 친화적인 이런 환경들을 놓고 많이들 좋아해요. 그래서 여전히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저쪽은요, 상업용 쪽은 뭐 캘리포니아에서 기업들이 뭐 텍사스로 많이 넘어갔다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업용 부동산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 건데요. 특히 뭐 이런 어떤 그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클래스 A급의 건물들은 타격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체감하는 것만 봐도 공실률이 부쩍 늘었고 이제 뭐 평균 20% 이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또 교외 지역으로 나와서 뭐 꼬마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들은 또 그만큼 타격을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로 인해 은행권의 부실로 또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제 금리도 인하가 되면서 뭐 시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러면서 네네. 조금씩 지켜보는 게 이제 투자자들,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가능한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물론이죠. 제가 최근 2020년인가요? 그때 외국인의 네. 그 미국 부동산 투자를 예. 조사했을 때 한국이 거의 3위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의 그 투자금의 규모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 네.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또는 뭐 미국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걸 느끼고요. 또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외화 송금하는 데 있어서도 네. 여러 가지 좀 편의성들이 발전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간단하게는 세금을 다 낸 돈이다라는 게 증빙이 되면 뭐 그 다음의 절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정 대표님께서 존 대표님이 아니시죠? 정 대표님이시죠? 네네. 존청. 저기 이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다른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뭐 미국은 그야말로 50개의 나라가 뭉친 그 형태니까요. 그렇죠. 미국 현지 분위기 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모든 지역을 다 뭐 커버는 이렇게 못 커버할 하시더라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이런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지역들, 네. 뭐 특히 이제 이민 내지는 이제 유학 뭐 이런 진출 관점에서 유명했던 그런 지역들은 거주용 부동산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격대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뭐 이렇게 다 이주하고 빠져나간다라는 네. 것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이런 그 새로운 도시들이 인구 유입이 된다라는 것으로도 볼 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뭐 텍사스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그 남부 지역 그리고 또 동남부 지역, 뭐 조지아다, 뭐 예. 알라바마다 이런 지역에서도 젊은 층의 인구들의 유입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텍사스 이런 쪽은 조지아 같은 데는 오히려 더 뭐 집값 같은 게 더 올랐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특히 올랐어요? 뭐 텍사스의 뭐 오스틴 지역이라던가 예. 조지아 아틀랜타 지역 이런 데들은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투자처로 이제 감안하는 그런 캘리포니아의 뭐 LA, 오렌지 카운티, 뉴욕 뭐 이런 지역 대비는 많이 낮은 상태이고요. 반면에 이제 또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관점이 이 현금 흐름이죠. 임대 네. 수입에 대한 예. 관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자금 대비 임대 수입이 다른 그 대도시 지역보다 더 유리하다 보니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도 다르고 뭔가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또 지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이 또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 어떤 특징이 다른지 또 앞으로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으로 국한하기 이전에 네. 뭐 미국 시장이 갖는 어떤 매력이라는 게 있겠죠. 네네. 지금 뭐 오늘 사이에 뭐 나스닥, S&P가 뭐 이틀간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전년 그 폭락했던 그 이전의 전고점을 이미 회복한 상태이고 그렇죠. 예.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어떤 안정성 그리고 달러 베이스 기축통화국이라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갖는 매력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해도 어떤 목적지로서의 미국이 갖는 의미 그리고 또 뭐 교육, 뭐 가정 이런 환경에 있어서도 뭐 교육을 위해서 보내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국이 투자처로서 갖는 그런 매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또 부동산 쪽으로 감안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반 경제 투자처로서의 매력에서 플러스로서 이 여러 가지 이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라던가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세제 내지는 관련 제도가 그렇게 바뀌는 게 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장려합니다. 그 말은 결국 여러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건데요. 네. 뭐 뒤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 안정적인 가치,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임대소득 결국은 투자 이후에 은퇴 소득으로서 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비이클로서의 이 부동산이 여전히 매력을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예. 주택담보대출 예. 시장이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접하는 데서 좀 더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우리 자막이 나오네. 에셋 파킹 목적으로 이용한다. 예. 아니 사실 정 대표님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불패라고. 이건 뭐 딴 건 아니더라도 땅이나 집은 아파트는 사놓고 나서 뭐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가끔 흔들립니다. 네. 가끔 흔들리고 이 내용을 다루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운 게 한때 또 부동산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 국내 정권사들을 비롯한 저 자산 운용업계에서 또 선풍적으로 한번 또 쫙 했어요. 근데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뭐 돈도 만만치 않고. 네. 그런데 제가 봐서 우리나라도 중국 이상으로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부인 네. 달란트가 남다르잖아요, 우리가. 네네. 아니 근데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집 아니면 뭐 오피스텔 아니면 땅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예 뭐 건물 전체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 보면 되겠습니까? 뭐 투자 대상으로서는 네. 당연히 거주용 그리고 상업용으로 나뉘겠죠. 네. 그리고 거주용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뭐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싱글 홈도 있을 네. 것이고 여러 아파트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그 콘도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상업용은 우리가 앞서 뭐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오피스 건물. 오피스 이제 결국 건물. 뭐 예. 다들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의 그런 문화가 뉴 노멀이 되다 보니 이 오피스 공시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만 또 그 밖에 뭐 창고형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리테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접 조그만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 뭐 리츠나 아니면 펀드를 조성해서 네.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 투자가 롱텀으로 가서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보고 투자하는 것, 그리고 또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뭐 경매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은행 보유 부동산을 사서 고쳐서 빨리빨리 팔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각광받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외국인이어서 뭐 특별한 혜택, 세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세금 얘기. 제가 네.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예. 보니까 네. 뭐 이제 접하는 고객들이 잘못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답변은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예. 내국인과 외국인에 있어서 차별 내지는 외국인이 갖는 불이익이 있느냐에 네. 대해서는 답은 그렇지 않다이고요. 아마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적용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과세 부담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오히려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예컨대 내국인의 경우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속하는 데 있어서의 규정이 있는데 네.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누릴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도 있다. 뭐 오늘 이 전문적인 얘기까지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내국인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외국인도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앞서 얘기했던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아마 이런 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세제상의 혜택이 크게 봐서 뭐 두세 가지를 들 수 있을 텐데 네. 첫 번째는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대 부동산을 임대 수입을 내는 데 쓰면 부동산 자산 가치를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네. 이게 부동산의 내용 연수가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법한 방식을 따르면 훨씬 더 빨리 감가상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임대 소득을 실질적으로는 그 과세율을 굉장히 낮추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네. 거죠. 네네. 합법적으로.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은 투자 자산이 예. 투자 부동산을 가치가 올라가서 그걸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금이 발생하죠. 네. 그런데 미국에는 동종자산 교환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해서 이게 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부동산을 팔고 네. 그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쓰면 네. 첫 번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속해서 이월해 주게 됩니다. 아.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 부동산을 계속 활용하는 한 이 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속 또 이월시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것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누적된 양도소득을 면제한 게 아니라 이월을 한 거니까 네. 언젠가는 이거를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투자자가 어르신이 돼서 네. 이 자산을 팔지 않고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하게 되면요. 네. 이 상속받는 자녀들은요. 그들의 그 해당 자산에 대한 원가가 상속 시점의 시가로 조정이 돼요. 오. 결국 그 말은 이렇게 많은 양도소득의 누적액이 예. 상속의 대상이 됨으로써 예.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결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 모든 것이 비과세까지도 바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실제로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근데 상속이 문제네요, 그러면. 상속. 아니죠. 상속가액으로 저게 상속가- 되니까 나중에 양도 차익을 대한 소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이 네. 1000만 불이 됐단 네. 말이에요. 1000만 불이 됐다. 그럼 1000만 불을 내가 돌아서서 팔면 900만 불에 대해서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네. 텐데 예. 이걸 돌아서서 이걸 팔지 않고 예. 상속을 하면 자녀들이 상속 자산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그럼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돌아서서 다음날 팔았어요. 아. 1000만 불에 팔겠죠? 그럼 이들이 아. 없는 내는 거죠. 소득세가 아, 그냥 0이라는 1000만 겁니다. 불에 상속받아서 1000만 불에 그렇죠.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없다. 아, 예. 그렇죠. 제가 잠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이러한 일련의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것이 예. 미국 거주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미국 법에 관한 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게 사실 어떤 형태로 이제 투자하는 게 좋을지 좀 유리할지 알려주세요. 예, 이것도 제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체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네네. 뭐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에 네. 뭐 외환 송금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다 해서.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 따지고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째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리걸 리스크, 법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겠죠. 외국인으로서 임대부동산 투자했을 때 그 네. 투자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는 면에서도 법인화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증여나 상속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홍길동 씨가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을 증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또는 뭐 어떤 경우에서는 변고가 생겨서 상속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외국인 개인이 직접 소유했을 때 과세면에서 가장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트러스트를 통해서 보유하는 것이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국에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데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유언 검증 절차가 있어요. 네. 이거는 내가 돌아가셨을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인데 외국인, 한국인, 홍길동 씨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베이 절차를 거치는 게 굉장히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더라.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한국 고객들 대상으로 도와드리는데 이걸 만약에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 그런 형태의 신탁 소유권, 제도. 네, 그렇죠. 예. 신탁인데요. 한국과는 다소 다릅니다만 그렇게 했더라면 이 전체의 과정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그냥 개인 투자를 하다 보니 여러 그 번거로운 과정들을 겪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투자하면 좀 좋겠다. 전에 예를 드신 그 케이스에 홍길동이가 또 미국 가야 됩니까? 상속 받으려면. 상속을 받는 이제 돌아가신 예, 분의 예. 자녀들 예. 말이죠. 그럼요. 이게 트러스트나 기타 다른 장치를 해 놓았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 네. 그렇게 대비되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네, 오늘 또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었네요. 미국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흐름 간단하게만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코스닥 지금 880선까지 좀 회복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확실히 좀 종목 장세인 거는 맞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종목 장세인 거 맞는 것 같고 미국 장도 한 이틀 조정에 대해서 그다지 깊은 우려는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물 흐름도 나쁘지 않네요, 미국.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